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여러분과 판결문 하나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뭐냐?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네, 이거 유죄가 최종 확정된 이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왔어요.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언론들이 한명숙 우리 전 총리 사건을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 판단에 따라서 조명을 새로 하고 있죠. 특히 한만호, 이 비망록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뭐 어떤 쪽에서는 이거 재심이 너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어떤 쪽에서는 이거 그거 다 이미 재판 끝난 상황인데 사법부 판단 다 끝났는데 뭔 소리냐, 강압수사 같은 증거 있냐 이러고 있죠. 한만호 씨는 죽은 한만호는 말이 없고.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못 믿겠어. 나는 내가 직접 이 판결문 보고 판단해보고 싶은데, 누가 막 이렇게 판결문 해석해 놓은 거 말고, 내가 직접 좀 이 판결문을 읽고, 판단해 봐야 되겠어. 이러고 싶은 분들 계셨죠. 그런데 솔직히 판결문 괜히 좀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겁나서 못 해보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 한겨레 신문 법조 기자로서 판결문을 쉽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말들은 쉽게 해설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주관도 좀 들어갈 거고요. 이 판결문을 여러분 원문을 함께 읽으면서 제 해설을 들으시는 것과 다른 기자들이 원문 제시 안 하고 자기들의 해설만 잔뜩 써놓은 그런 기사들 좀 넘쳐나잖아요. 그런 기사들과는 확연히 느껴지는 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시사바리스타 이런 점이 참 저도 참 좋네요.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그 한겨레 법조팀 있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달라가지고 제가 쓴 기사조차도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써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그거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차라리 이런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냥 옆에다 앉혀놓고 1시간이건 뭐 2시간이건 이렇게 판결문 딱 읽어드리면서 해설해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 열심히 후원해 주시니까 열심히 제가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시고 이거 재판, 한명숙 재판 어떻게 문제가 많았는지 판단해 보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편은 1부와 2부로 나눌 건데 1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본 판사들 논리를 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죄 쪽으로 주장하신 판사들의 내용은 2부에서 제가 핵심 내용 많이 전해드릴 거니까 2부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저는 잠시 커피 원두 내리러 다녀오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분 안에 스피드 요약해 드릴게요. 2009년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시작했어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2010년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내가 사실 9억 원을 한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죠.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데 반전. 한만호 씨가 1심 재판에 출석하더니 나 사실 검찰에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진술을 뒤집죠. 그래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반전. 2심 재판과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판결해버려요. 왜냐? 한만호 1심에서 재판 진술 뒤집었지만 우리는 검찰 진술을 믿을 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봐버려요. 왜냐면
그거 한만호 진술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가 1억 받은 거 수표로도 존재하고 그런 게 입증 증거가 있어. 그래서 2년 징역형 선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10년 흐르다가 최근에 뉴스타파가 한만호 비망록을 입수해서 공개를 하죠. 이게 재판 때 다 이 비망록이 제출되긴 한 건데 뭐랄까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한만호 씨의 비망록 워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대중에게 공개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검찰의 개였다, 뭐 검사가 암기시켜가지고 테스트도 보고 그랬다,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워딩까지 새롭게 이제 나오니까 한만호 비망록 재판정에 제출된 걸로 알았는데 우와 이런 내용이었어?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판사들이 뭘 본 거야? 이런 지금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뭔 소리야, 강압 회유가 없었다, 한만호 비망록 이거 다 판사들도 다 읽은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스피드 요약 끝. 대법원 판결문 읽어봅시다. 자, 재심이 과연 필요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이거 대법원 그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수수한 거 맞고 유죄다 이렇게 봤고요. 5명은 9억까지는 아니야, 최소 한 3억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8대5로 갈린 거예요. 유죄는 유죄인데 8명은 9억 수수, 5명은 9억까지는 좀 그런데 3억까지는 인정해, 이렇게 유죄로 본 겁니다. 먼저 9억 수수 유죄로 본 판사들의 판결문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첫 번째 그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유를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비록 한만호가 1심 법정에서 그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명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원심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달러를 포함해 공소 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친 자금 조성 시점 및 내역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정치 자금을 담아 운반하였다는 여행용 가방의 구입 영수증, 한신건영 경리부장의 지시를 받아 자금 조성을 한 사람의 진술, 장부 사본 등이 이루어졌다. 또 한만호가 매번 자금 조성 과정에서 경리부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은연중에 피고인 한명숙에게 전달할 정치 자금이라는 의미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빙성을 인정한다. 또 금융 자료 등에 의하여 한명숙의 동생이 2009년 2월 전세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거기에 1억 원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2008년 2월에 빌렸다고 하는 그 2억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의문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써놨어요. 자, 잠시 끊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해석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한만호 씨가 뭐 1심에서 그 진술을 뒤집거나 말거나 한명숙이 한만호한테 최소한 1억 원을 받은 건 인정이 된다. 왜냐, 동생이 무슨 그 임대 뭐 했는데 그거 수표로 전세자금 치르는 내역이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빼박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사 한명숙 전 총리 재심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1억 원의 벽은 조금은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만 그래도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이거 정치 자금이 아니라 한만호 씨한테 빌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한만호 씨랑 한명숙 전 총리 친인척 관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억 원 정도는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자, 판결문 더 봅시다. 한만호의 검찰 진술 내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만호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한명숙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경위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 한만호 외에도 격리부장 지시를 받아 자금을 조성한 사람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설득력이 있는 점,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또 격리부장 지시를 받아 자금 조성한 사람은 한명숙에게 공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점 등등을 참작하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자, 여기까지 좀 끊읍시다. 그러니까 판사들 설명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만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격리부장도 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진술하잖아. 격리부장이 지시 받아가지고 한만호 지시 받아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했는데 이 자금 조성 이 격리부장이 시켜가지고 한 사람도 와서 다 똑같이 진술해. 이거 다 한명숙 돈이래잖아. 그러면 격리부장 등등등등 이 한만호 밑에서 일했던 회사 직원들이 다 허위 진술한다는 거야? 그런 사정도 별로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판사의 해석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판사들이 아니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 주관입니다. 지금 한만호가 자신의 경험을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만호 씨 비망록을 보면 이렇잖아요. 연습했다잖아요. 연습. 검찰이 시켜가지고 자기는 개처럼 느껴졌다고. 아니 자연스럽게 연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왜 이렇게 아니해? 그리고 그 한만호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격리부장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도 너무 비중 있게 판사들이 봤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한만호한테 이거 한명숙 씨한테 가는 돈이야 라고 말만 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한명숙한테 돈 갖다 준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한만호 씨는 그냥 한명숙 그 전 총리랑 그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돈을 횡령해 놓고 이거 사실 한명숙에게 준 돈이야 이렇게 직원들에게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이 한만호 회사의 격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증인이라기보다는 간접 증인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만호 말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한만호 회사 직원들의 증거 가치를 이 판사들이 너무 높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좀 더 판결문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판사들이 이 정치자금, 이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함 전 총리가 이거 사실 빌린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반박하는 논리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한만호와 금전 거래가 없던 한명숙 총리의 비서가 변제 기일이나 이자 약정도 없이 현금으로 3억 원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예금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과 1억 원 수표로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래요.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이자 약정도 없이 막 빌려주나? 그리고 계좌 이체를 안 하고 수표로 줘? 1억 원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요. 자, 그러면서 판사들은 이 한만호 씨가 이제 검찰 진술을 뒤집었죠. 요게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아니다. 이런 이유도 또 판결문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한만호가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한만호가 한명숙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 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만호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 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자,
자, 이제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저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판사들이 사실 되게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뇌피셜로 해석하는 거 되게 많아요. 이 문장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만호가 한명숙 상대로 모함한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 뭐랄까 특별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데 검찰이 한만호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지금 뭐 진술 주소도 제대로 70차례나 불렀는데 한 5차례밖에 진술 주소 없는 거잖아요. 진술 주소를 안 남겨놨는데 당연히 정황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건 의심을 안 해? 그리고 한만호 씨는 회사 자금 9억 원의 행방과 사용처, 지금 이 9억 원이 사라졌었나 봐요. 이 한신건영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행방과 사용처가 지금 막 검찰이 막 추궁을 하는데, 이거 만약에 제대로 이 한만호 씨가 소명을 못하면 본인이 횡령한 것처럼 몰려가지고 추가로 횡령죄로 처벌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만호 씨가. 게다가 지금 자기 그 회사가 지금 다 그 경쟁자한테 먹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 회사로 다시 회생시키려면 빨리 교도소를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 만약에 회유가 있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허위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한명숙한테 미안하지만 모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납득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이제 9억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 유죄로 본 판사들의 논리의 핵심만 제가 이제 뺄 거 다 빼고 핵심만 요약해서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판사들이 객관적인 판단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 1억 원 받은 거 이거는 일단 수표로 분명히 증명이 되고 명확하니까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판사들이 너무 객관적으로 그 검찰을 객관적인 수사 집단이라고 과잉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한만호 본인이 1심 때 재판에 나와가지고 저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 검찰에서 진술한 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몰고 갔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제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제 우리 조국 가족들 여러 그 재판 관련해서 이제 해석해 드릴 때 제가 재판을 관측하는 요령 계속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 유죄냐 무죄냐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해왔던 그 공소 혐의가 판사가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확실히 입증되고 있느냐. 그 입증의 문턱 49%의 문턱을 넘어야만 판사가 그래 이거 충분히 입증됐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만약에 49%의 문턱을 못 넘으면 어쩔 수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하기도 한다. 제가 이 관측 요령을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요런 관점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문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 설명대로 이제 판사들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변명을 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말이 어렵죠?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만호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입증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한만호 검찰 물론 뒤집히긴 했지만 그거 말고도 기타 물증들이 많잖아. 특히 물증들이 이 수표 1억 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증이라고 보면 그 수표 1억 원밖에 딱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빌려준 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이 판사들은 뭐 무슨 장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한만호가 자기가 그냥 횡령해놓고 한명숙한테 준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직원들한테 설명해서 기재하게 해놓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이제 9억 수수설 유죄로 본 이제 판사들의 입장 좀 정리해드렸는데 한 고구마 한 10개 막 집어먹은 느낌 아닙니까? 물이 필요하시죠? 자, 커피 한 잔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한명숙 전 총리,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얘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5명의 소수 판사들이 있어요. 그 판사들의 논리 설명드릴게요. 잠시 커피 원두 다시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